그럼 내가 키운 세월은 뭐였죠? 왜 말 안 했어요? 33년 동안 왜? 32년간 숨겨온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당신이 알던 가족은 진짜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감성 드라마 오디오북 은빛 낭독실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딸의 결혼식 날 한 가족이 숨겨왔던 진실과 마주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료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마음이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중산층 아파트 2층 100여 호. 햇살이 잘 드는 남양 거실에서 한도윤은 오전 내내 서재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68, 은퇴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교수 시절의 습관은 남아 있었어요. 책은 분야별로 정리하고 서류는 연도별로 철하고 펜은 색깔별로 꽂아두는 사람. 그렇게 질서를 유지하면 삶도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한도윤의 집은 겉으로만 고요했어요. 40년 가까이 함께 산 아내 이명숙은 말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물어보지 않으면 대답하지 않고 가까이 다가가면 한 발 물러서는 사람. 그 조용함이 오히려 집안 공기를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한도윤은 그걸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거죠. 여보, 점심 뭐 먹을까? 한도윤이 거실로 나오며 물었지만 이명숙은 부엌에서 설거지만 하고 있었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몇 초쯤 지났을까 이명숙이 등을 돌린 채 짧게 말했습니다. 아무거나요. 아무거나. 그 말이 가장 어려운 대답이라는 걸 한도윤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물으면 답이 나올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 있지만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집안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어요. 딸 서연이의 결혼 준비 때문이었습니다. 32, 회계사로 일하는 딸은 작년 가을에 약혼을 했고 이제 석 달 뒤면 결혼식이었어요. 한도윤은 딸의 결혼이 기뻤습니다. 아니, 기쁘다고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었어요. 좋은 아버지는 딸을 잘 보내줘야 하니까요. 아빠, 예식장 계약금 입금했어? 주말 저녁 서연이가 전화를 걸어왔을 때 한도윤은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걱정 마. 부족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도윤은 통장을 확인했어요. 은퇴 후 모아둔 돈이 생각보다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지만 딸 결혼은 제대로 치러주고 싶었습니다. 품위 있게 부족함 없이.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역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명숙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어요. 딸 결혼 얘기만 나오면 미묘하게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한도윤은 그걸 눈치챘지만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혹시 비용 때문에 걱정하는 걸까? 아니면 딸을 보내는 게 서운한 걸까? 그것도 아니면 우리 부부 관계가 딸에게 보이는 게 두려운 걸까? 한도윤은 밤마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나는 좋은 남편이었을까? 좋은 아버지였을까? 누가 묻지 않아도 자꾸 채점표가 떠올랐어요. 교수 시절 학생들 성적을 매기듯이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점수가 잘 나오지 않았거든요. 어느 날 저녁 한도윤과 이명숙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텔레비전에서는 주말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지만 둘 다 화면을 보지 않았습니다. 한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서연이 결혼식 주례는 어떻게 하지? 내 대학 동기 중에 한 명한테 부탁할까? 그때 이명숙이 처음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이명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주래요. 제가 알아볼게요. 그 한 문장이 이상하게도 불길했습니다. 한도윤은 뭐라고 더 물어야 할지 몰라서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명숙은 다시 텔레비전 쪽으로 고개를 돌렸지만 손은 소파 팔걸이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 손이 하얗게 질려 있다는 걸 한도윤은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한도윤은 잠들기 전에 문득 생각했어요. 주례를 아내가 알아본다고? 왜지? 보통은 신랑 아버지가 알아보는 일인데. 하지만 깊이 파고들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결혼 준비는 복잡한 일이고 누가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첫 번째 신호는 한도윤의 무심함 속에 묻혔습니다. 이명숙이 주례를 알아본다고 말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한도윤은 그 말을 잊고 있었어요. 아니, 잊으려고 했던 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한도윤은 서재에서 책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지니까 오래된 책들을 다시 읽곤 했거든요. 그런데 복도 쪽에서 이명숙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작고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한도윤은 처음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딸이나 친구와 통화하는 거겠거니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명숙의 말투가 달랐어요. 평소와 다른 억양이었습니다. 조심스럽지만 간절한 그런 톤이었어요. 네, 오랜만입니다. 정말 오래됐죠. 한도윤은 손을 멈췄습니다. 귀가 저절로 열렸어요. 이명숙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부탁이 하나 있어요. 우리 딸 서연이 결혼식 주례를 서주실 수 있을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상대방이 뭔가 말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이명숙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날 미안했어요. 정말 미안했습니다. 한도윤의 손에서 책이 떨어졌습니다. 쿵 소리가 났지만 이명숙은 듣지 못한 것 같았어요. 전화 통화에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한도윤은 서재 문틈 사이로 복도를 내다봤습니다. 이명숙은 안방 창가에 서서 휴대폰을 귀에 대고 있었어요. 등이 둥글게 굽어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통화가 끝났어요. 이명숙은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한도윤은 서재 문 뒤에서 숨을 죽이고 서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날 미안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지? 누구한테 미안하다는 거지? 한도윤은 저녁 내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이명숙도 말이 없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저녁을 먹는데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어요. 한도윤은 몇 번이나 물어보려다가 참았습니다. 괜한 오해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목구멍에 뭔가 걸린 것처럼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딸 서연이 집에 들렀어요. 결혼 준비 관련 서류를 챙기러 온 거였습니다. 예식장 계약서, 혼주 한복 상담 예약, 하객 명단 정리. 평범한 결혼 준비였어요. 그런데 한도윤에게는 모든 게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주례 선생님은 정했어? 서연이가 물었을 때 이명숙은 잠깐 멈칫했어요. 그러고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정했어. 좋은 분이야. 누군데? 아빠 지인이야? 아니, 엄마가 아는 분이야. 한도윤은 거실 소파에 앉아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엄마가 아는 분. 그 짧은 문장이 한도윤의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어떤 분이길래 30년도 더 된 일을 사과해야 했을까? 그리고 왜 하필 지금 주례를 부탁하는 거지? 서연이가 돌아간 뒤 한도윤은 이명숙에게 슬쩍 물었어요. 최대한 자연스럽게 의심하지 않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주례 선생님은 어떤 분이야? 나도 미리 알아둬야 인사하지.
이명숙은 설거지를 하면서 등을 돌린 채 대답했어요. 성당 신부님이에요. 오래전에 제가 힘들 때 많이 도와주신 분이에요. 성당 신부. 한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가슴 한쪽이 찌릿했어요. 이명숙이 성당에 다닌 적이 있었나? 결혼 전에? 결혼 후에? 한도윤은 기억을 더듬었지만 명확하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성당에 다닌 시절이 있었다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자세히 물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 신부님이랑은 어떻게 알게 됐어? 한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이명숙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물을 틀어놓은 채로 고개를 살짝 돌렸어요.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옛날 일이에요. 설명하기 복잡해요. 복잡하면 천천히 말해도 되는데 당신이 궁금해할 일은 아니에요. 그 말이 한도윤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궁금해할 일이 아니라고? 아내의 과거가, 내 딸의 결혼식 주례가 궁금해할 일이 아니라고? 한도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날 밤부터 한도윤의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예식장 계약 확인서를 보면서도 혼주 한복 견적서를 받으면서도 하객 명단을 정리하면서도 한도윤은 계속 생각했어요. 주례는 원래 신랑 아버지 쪽에서 알아보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한도윤에게도 부탁할 만한 지인이 여럿 있었어요. 대학 동기들, 제자들, 학회 선배들. 그런데 왜 이명숙이 먼저 나서서 정한 거지? 그리고 왜 성당 신부인 거지? 며칠 뒤 이명숙이 또 전화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한도윤이 의도적으로 엿듣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명숙의 목소리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네, 그날 뵙겠습니다. 주소는 예식장으로 보내드릴게요. 통화가 끝나고 이명숙이 거실로 나왔을 때 한도윤은 신문을 보는 척하고 있었어요. 이명숙이 소파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결혼식 날 그냥 웃기만 해줘요. 한도윤은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연히 웃어야지. 딸 결혼식인데.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웃기만 해줘요. 그 말이 부탁이 아니라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한도윤은 고개를 들어 이명숙을 봤어요. 이명숙은 한도윤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간절했어요. 아니, 간절함을 넘어서 애원에 가까웠습니다. 한도윤은 그제야 깨달았어요. 뭔가 숨겨진 게 있다는 걸. 그리고 그게 단순히 과거의 인연 정도가 아니라는 걸. 한도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도윤은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이명숙의 말을 곱씹었어요. 그냥 웃기만 해줘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무슨 일이 있길래 남편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거지? 다음 날 아침 이명숙이 장을 보러 나갔을 때 한도윤은 처음으로 아내의 물건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40년 가까이 결혼 생활을 했지만 이런 짓은 처음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교수 시절 학생들에게 정직을 강조하던 자신이 지금은 아내 몰래 서랍을 열고 있다는 게 부끄러웠거든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안방 서랍장부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 사이로 손을 넣어 더듬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화장대 서랍을 열었어요. 립스틱, 크림, 오래된 목걸이, 평범한 물건들 뿐이었습니다. 한도윤은 한숨을 쉬었어요. 괜한 의심이었나? 그렇게 생각하려던 순간 옷장 위쪽 선반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도윤은 의자를 가져와 올라섰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인 상자 2개가 있었습니다. 천천히 내려서 열었어요. 첫 번째 상자에는 낡은 사진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도윤이 처음 보는 사진첩이었어요. 표지가 바래서 색이 거의 없어진 앨범이었습니다.
첫 장을 펼쳤을 때 한도윤의 손이 멈췄어요. 젊은 이명숙이 있었습니다. 25쯤 됐을 때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옆에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한도윤이 아니었어요. 회색 수단을 입은 젊은 신부였습니다. 둘은 성당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이명숙은 웃고 있었고 신부도 온화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한도윤은 사진 뒷면을 봤어요. 흐릿한 필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1992년 5월 성 요셉 성당에서 1992년 한도윤과 이명숙이 결혼한 해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결혼하기 석 달 전이었어요. 한도윤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결혼 전에 이명숙이 성당에 다닌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사진 속 신부와 이렇게 가까워 보일 줄은 몰랐습니다. 한도윤은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또 다른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성당 마당에서 찍은 사진, 미사 후에 찍은 단체 사진, 그리고 이명숙 혼자 성모상 앞에서 찍은 사진. 그런데 마지막 페이지에서 한도윤의 심장이 멎을 뻔했어요. 이명숙이 배가 불러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임신 중이었던 거예요. 옆에는 역시 그 신부가 서 있었고 손을 이명숙의 어깨에 얹고 있었습니다. 한도윤은 사진을 들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명숙이 임신했을 때는 1992년 가을이었습니다. 딸 서연이를 임신했을 때였어요. 그런데 왜 성당에서 신부와 함께 사진을 찍은 거지? 한도윤은 그때를 떠올려 봤습니다. 이명숙이 입덧이 심하다며 고향 어머니 댁에 잠깐 다녀온다고 했던 기억이 났어요. 한 달쯤 다녀왔던 것 같았습니다. 그게 1992년 9월이었어요. 한도윤은 재빨리 두 번째 상자를 열었습니다. 교수의 습관이 여기서 발동했어요. 증거를 찾고 연결고리를 찾고 진실을 밝혀내는 습관 말이에요. 상자 안에는 오래된 편지 몇 통과 서류 봉투가 있었습니다. 한도윤은 서류를 꺼냈어요. 주민등록등본 사본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오래된 거였어요. 한도윤의 눈이 한 줄에 멈췄습니다. 1992년 9월 15일 전입신고. 주소는 경기도 외곽의 작은 동네였어요. 그리고 한 달 뒤인 10월 20일 다시 서울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도윤은 그 주소를 스마트폰에 검색했어요. 성 요셉 성당 근처였습니다. 한도윤은 숨이 막혔어요. 이명숙은 고향 어머니 댁에 간 게 아니라 성당 근처에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임신 중에. 그리고 그 신부와 함께. 왜? 무슨 이유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명숙이 돌아온 거예요. 한도윤은 재빨리 사진과 서류를 상자에 넣고 다시 옷장 위에 올려놨습니다. 의자를 제자리에 놓고 거실로 나왔어요. 이명숙이 장바구니를 들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요. 응? 뭐 샀어? 저녁 재료요. 평범한 대화였어요. 하지만 한도윤의 머릿속은 전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온갖 의심이 소용돌이쳤어요. 딸 서연이를 임신했을 때 이명숙은 성당에 있었다. 그 신부와 함께. 그리고 지금 33년이 지나서 그 신부가 서연이의 결혼식 주례를 서겠다고 했다. 한도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딸 서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최대한 자연스럽게 가볍게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서연아, 너 어릴 때 엄마가 자주 울었지? 전화 너머로 서연이가 웃었어요. 아빠가 몰라서 그렇지. 엄마는 많이 우셨어. 특히 밤에. 왜 운 건지 아니? 글쎄요. 엄마는 말 안 하셨잖아요. 근데 한 번은 들었어요. 엄마가 혼자 중얼거리는 거. 타이밍을 놓쳤다고. 한도윤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타이밍?
무슨 타이밍? 몰라요. 근데 엄마 말이 아빠한테 말할 타이밍을 놓쳤대요. 그래서 계속 마음이 아프다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난 뒤 한도윤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타이밍을 놓쳤다. 말할 타이밍을. 그럼 지금까지 숨긴 거였어요. 33년 동안. 무엇을? 대체 무엇을? 한도윤의 머릿속에서 한 가지 의심이 커졌습니다. 어쩌면 서연이는. 한도윤은 고개를 흔들었어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의심은 독처럼 퍼져갔습니다. 이명숙의 임신 시기, 성당에서의 한 달 그 신부와의 사진, 그리고 지금 줄의 요청. 모든 게 한 줄로 이어지는 것 같았어요. 한도윤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타이밍? 아니야. 숨긴 거야. 숨긴 이유가 있어. 그리고 그 이유는 나일 수도 있어. 결혼식 리허설 날이 밝았습니다. 한도윤은 새벽부터 잠을 설쳤어요. 오늘 그 신부를 직접 만나게 됩니다. 33년 전 이명숙과 함께 사진을 찍었던 그 사람을. 한도윤은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매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평정심을 유지하자. 교수 시절처럼 침착하게 감정을 드러내지 말자. 예식장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였습니다. 딸 서연이와 예비 사위가 먼저 와 있었어요. 웨딩 플래너가 리허설 순서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한도윤은 이명숙 옆에 서서 예식장 안을 둘러봤어요. 하얀 꽃들로 장식된 버질로드, 천장에서 내려오는 샹들리에, 하객석에 가지런히 놓인 의자들.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도윤의 가슴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어요. 줄의 신부님은 언제 오시나요? 웨딩 플래너가 물었을 때 이명숙이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곧 도착하실 거예요. 이명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도윤은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이명숙은 손을 꽉 쥐고 입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긴장을 넘어서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10분쯤 지났을까 예식장 문이 열렸습니다. 회색 머리에 노신부가 들어왔어요. 60 후반쯤 돼 보였습니다. 검은색 신부복을 입고 있었고 걸음걸이는 느리지만 단정했어요. 얼굴은 온화했지만 눈빛은 깊었습니다. 무언가를 오래 견뎌온 사람의 눈이었어요. 한도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사진 속 젊은 신부가 나이 들어 지금 저렇게 변했구나. 한도윤은 무의식적으로 주먹을 쥐었어요. 안녕하세요. 기묘한 신부입니다. 신부가 다가와 인사를 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하지만 한 문장 한 문장이 무거웠습니다. 딸 서연이가 먼저 반갑게 인사했어요. 신부님 오셔서 감사해요. 엄마한테 많이 들었어요. 서연이가 이렇게 컸구나. 엄마 말로만 듣다가 직접 보니 감회가 새롭네. 신부가 서연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남달랐어요. 한도윤은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건 단순히 주례자가 신부를 보는 눈빛이 아니었어요. 더 깊고 더 간절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이명숙이 조심스럽게 한도윤을 소개했어요. 여보, 이분이 기묘한 신부님이에요. 한도윤은 억지로 웃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신부가 한도윤의 손을 잡았어요. 손이 차가웠습니다. 아니, 한도윤의 손이 차가웠는지도 몰라요. 신부는 한도윤을 똑바로 쳐다보며 짧게 말했습니다. 저도 오래 기다렸습니다. 그 말이 한도윤의 귀에 꽂혔어요. 오래 기다렸다고? 뭘 기다렸다는 거지? 한도윤은 웃음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입꼬리가 굳어갔습니다. 리허설이 시작됐어요. 웨딩 플래너의 지시에 따라 신랑 신부가 입장 연습을 했습니다. 한도윤과 이명숙은 혼주석에 앉았어요.
신부는 단상에 올라가 주례사 순서를 확인했습니다. 한도윤은 신부를 계속 바라봤어요. 신부의 손짓, 말투, 표정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신부가 리허설 주례사를 시작했어요. 오늘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자리입니다. 사랑은 때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길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한도윤은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예상하지 못한 길? 그게 무슨 뜻이지? 혹시 나를 보고 하는 말인가? 신부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가족이란 피로만 이어진 관계가 아닙니다. 함께한 시간, 나눈 사랑, 그리고 서로를 위해 견딘 아픔이 진짜 가족을 만듭니다. 한도윤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저 말은 분명 의도가 있었습니다. 피로만 이어진 관계가 아니라고? 그럼 서연이는 한도윤은 생각을 멈추려 했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리허설이 끝나고 사람들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한도윤은 하객석에 혼자 남아 앉아 있었어요. 텅 빈 예식장이 갑자기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일주일 뒤에 진짜 결혼식이 열려요. 딸의 가장 중요한 날. 그런데 한도윤은 그날이 두려웠습니다. 한도윤은 속으로 물었어요. 우리 딸의 가장 중요한 날을 왜 저 사람에게 내줘야 하지? 주례는 원래 신랑 아버지가 모셔오는 사람이잖아. 그런데 왜 이명숙이 정했지? 왜 하필 저 신부여야 하지?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선생님. 한도윤이 돌아봤어요. 신부가 서 있었습니다. 혼자였어요. 이명숙도 서연이도 다른 사람도 없었습니다. 신부는 천천히 한도윤 쪽으로 걸어왔어요. 네, 신부님. 한도윤은 일어서려 했지만 신부가 손짓으로 말렸습니다. 앉아 계세요. 저도 앉겠습니다. 신부가 한도윤 옆 의자에 앉았어요.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어요. 신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밤 잠깐만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한도윤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시간이요? 네. 할 말이 있습니다. 결혼식 전에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요. 한도윤은 신부를 쳐다봤습니다. 신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결심한 눈빛이었습니다. 한도윤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결국 오는구나. 진실이. 한도윤이 두려워하던 그 순간이. 어디서 뵐까요? 한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신부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성당으로 오시겠습니까? 명숙 씨도 함께 올 겁니다. 명숙 씨. 신부는 이명숙을 그렇게 불렀어요. 이름으로. 존댓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가까웠다는 뜻이겠죠. 한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신부가 일어서며 한도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한 선생님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을 남기고 신부는 예식장을 나갔어요. 한도윤은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예식장에서 한도윤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33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오늘 밤 무너질지도 몰라요. 한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명숙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밤 신부님 만나러 가야 한다며? 나도 같이 가겠어.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알았어요. 단 3글자였어요.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33년치였습니다. 저녁 7시 한도윤과 이명숙은 성요셉 성당 앞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벽돌 건물이었어요. 33년 전 사진 속에서 봤던 그 성당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건물은 그대로였어요. 십자가가 걸린 첨탑, 생유리로 된 창문, 나무로 된 대문. 모든 게 옛날 그대로였습니다. 한도윤은 차에서 내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명숙도 조수석에 앉은 채 움직이지 않았어요.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돌아올 수 없다는 걸. 들어가야죠. 이명숙이 먼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어요. 한도윤은 대답 대신 차 문을 열었습니다. 천천히 성당 안으로 걸어갔어요. 성당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은 어두웠어요. 몇 개의 촛불만 켜져 있었습니다. 신부가 제단 앞에 서 있었어요. 두 손을 모은 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한도윤과 이명숙의 발소리를 듣고 돌아봤어요. 신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오셨습니까? 이리 앉으세요. 신부가 첫 번째 줄 긴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한도윤과 이명숙은 나란히 앉았어요. 신부는 그들 맞은편에 섰습니다. 촛불이 신부의 얼굴을 비췄어요.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신부는 품 안에서 오래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누런 봉투였습니다. 세월이 느껴지는 봉투였어요. 신부가 천천히 한도윤에게 건넸습니다. 이걸 보셔야 합니다. 한도윤은 봉투를 받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자 서류 몇 장이 나왔어요. 첫 번째 서류는 산부인과 진료 기록이었습니다. 1992년 9월 23일. 환자 이름 이명숙. 임신 12주차. 한도윤의 눈이 그 날짜에 멈췄어요. 12주차. 그럼 임신은 7월 초였다는 뜻이에요. 한도윤과 이명숙이 결혼한 건 6월 15일이었습니다. 날짜가 맞았어요. 아니, 맞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도윤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두 번째 서류를 펼쳤습니다. 편지였어요. 손으로 쓴 편지였습니다. 필체가 떨려 있었어요. 신부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아이를 지킬 수 있을까요? 한도윤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제 마음은 아직도 신부님 곁에 있어요.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저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한도윤의 손에서 편지가 떨어졌어요. 바닥에 펄럭 소리를 내며 떨어졌습니다. 한도윤은 고개를 들어 신부를 쳐다봤어요. 신부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이명숙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어요. 신부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 선생님, 서연이는 제 딸입니다. 그 한 문장이 성당 안을 가득 채웠어요. 한도윤은 숨이 막혔습니다. 귀가 멍멍했어요. 신부의 입이 움직이는 게 보였지만 소리가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명숙 씨와 저는 결혼 전에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신부가 되기로 서원했어요. 명숙 씨는 저를 포기하고 한 선생님과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명숙 씨가 임신을 했을 때 혼란스러워했어요. 그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한도윤은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분노가 먼저 오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와야 정상이겠죠. 소리를 지르고 주먹을 휘두르고 모든 걸 부숴야 정상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한도윤에게는 허탈이 먼저 왔습니다. 그럼 내가 키운 세월은 뭐였죠? 한도윤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신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는 당신입니다. 서연이를 키운 사람은 당신이에요. 피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한도윤이 웃었어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자조적인 웃음이었어요. 32년. 딸을 키운 세월이 32년이었습니다. 첫걸음마를 가르쳤어요.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쳤어요. 대학 입학할 때 함께 울었어요. 그 모든 게 거짓 위에 세워진 거였나요? 한도윤은 이명숙을 돌아봤습니다. 이명숙은 울고 있었어요.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한도윤은 이명숙에게 물었어요. 왜 말 안 했어요? 33년 동안 왜? 이명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말할 수가 없었어요. 당신이 너무 바빴으니까요. 그 말이 한도윤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바빴다고? 한도윤은 과거를 떠올렸어요. 1992년. 한도윤은 교수 임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논문을 쓰고 학회에 참석하고 밤낮 없이 연구실에 있었어요. 이명숙이 임신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입덧이 심하다고 해도 대충 약 사다 주고는 다시 연구실로 갔어요. 이명숙이 고향에 다녀온다고 했을 때도 그냥 보냈습니다. 한 달 동안 전화 한 통 제대로 안 했어요. 한도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명숙이 성당으로 간 건 도망친 게 아니었어요. 한도윤에게서 벗어나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한도윤은 그걸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나도 잘못했네요. 한도윤이 중얼거렸습니다. 신부가 고개를 들었어요. 한 선생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내 잘못이에요. 나는 아내를 사랑한다고 믿었지만 사랑하는 법을 몰랐어요. 그냥 집을 지탱하는 것만 생각했어요. 품위 있게 문제없이. 한도윤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68평생 남 앞에서 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교수는 울지 않아요. 가장은 울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도윤은 울고 싶었어요. 신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결혼식은 일주일 뒤입니다. 한 선생님, 이 진실을 어떻게 하실 건지 결정하셔야 해요. 한도윤은 고개를 들었어요. 결혼식? 딸 서연이의 결혼식? 하객들 앞에서 혼주석에 앉아야 합니다. 만약 이 진실이 드러나면, 주례자가 신부 친아버지라는 게 알려지면 결혼식은 폭발할 거예요. 딸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날이 최악의 날이 될 겁니다. 한도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서연이는 알고 있나요? 이명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를 거예요. 아직은. 그럼 계속 모르게 할 건가요? 신부가 대답했습니다. 그건 한 선생님이 결정하실 일입니다. 한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비틀거렸어요. 이명숙이 부축하려 했지만 한도윤은 손을 뿌리쳤습니다. 혼자 갈게요. 한도윤은 성당을 나왔어요. 밤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스쳤습니다. 한도윤은 차에 기대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울 하늘은 언제나 이렇게 어두웠어요. 한도윤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일주일 뒤 나는 혼주석에 앉아 있겠지. 무너지지 않은 척 웃고 있겠지. 하지만 한도윤은 알고 있었어요. 이미 무너졌다는 걸. 33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오늘 밤 무너졌다는 걸. 한도윤은 그날 밤 집에 돌아왔지만 방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새벽까지 천장만 바라봤어요. 이명숙은 안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벽 하나가 있었지만 사실 그 벽은 33년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한도윤이 눈을 뜨자 이명숙이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을 잔 것 같지 않았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한도윤은 일어나 마주 앉았어요. 커피를 마시는 척했지만 손이 떨려서 잔을 제대로 들 수가 없었습니다. 이명숙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평생 말이 적었던 이명숙이 처음으로 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23 때 김유한 신부를 만났어요. 그때 신부님은 아직 신학생이었죠. 저는 성당에서 봉사활동을 했고 신부님은 그곳에서 실습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신부님은 이미 서원을 했어요. 신부가 되기로 약속했던 사람이었죠. 이명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다렸어요. 신부님이 마음을 바꾸길, 저를 택해 주길. 하지만 신부님은 끝까지 신부가 됐어요. 저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만났어요. 한도윤 씨, 당신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도윤은 그 말을 들으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좋은 사람, 그게 사랑의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이명숙이 계속 말했습니다. 결혼하고 임신했을 때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결혼 직전에 신부님을 마지막으로 만났거든요. 작별 인사를 하려고. 그런데 그날 밤 우리는 실수를 했어요. 한도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실수. 그 단어가 모든 걸 설명했어요. 임신을 했을 때 저는 계산을 해봤어요. 날짜가 애매했습니다. 당신과의 신혼초였고 신부님과의 마지막 밤도 얼마 차이 나지 않았어요. 저는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명숙이 고개를 들어 한도윤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당신은 늘 가정만 사랑했어요. 나의 마음은 늘 뒤순이었어요. 당신은 교수 임용에 바빴고 연구에 바빴고 체면에 바빴어요. 저는 외로웠습니다. 그 말이 한도윤의 심장을 찔렀어요. 한도윤은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했다고,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명숙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임신 석 달 차에 저는 성당으로 갔어요. 신부님을 찾아갔습니다. 진실을 말했어요. 신부님은 저를 받아줬어요. 한 달 동안 성당 근처 작은 방에서 지냈습니다. 신부님은 매일 찾아와서 함께 기도해 주셨어요. 저를 탓하지 않았어요. 이명숙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한참 후에 다시 이어졌어요. 하지만 저는 돌아왔어요. 당신에게로. 왜냐하면 신부님은 끝내 저를 택하지 않았거든요. 신부님은 말했어요.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람은 한도윤 씨라고. 당신이 좋은 아버지가 될 거라고. 한도윤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이명숙은 한도윤을 사랑해서 돌아온 게 아니었습니다. 신부가 자신을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온 거예요. 한도윤은 차선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차선도 아니었을지 몰라요. 당신한테 말할 타이밍을 놓쳤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서연이가 태어났을 때 당신은 정말 기뻐했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대로 묻어두자. 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이 중요하다고 믿으면서 살자. 이명숙이 눈물을 닦으며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숨길수록 썩더라고요. 우리 부부 사이가 점점 멀어지는 걸 저는 느꼈어요. 당신도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도 그 문제를 꺼내지 않았죠. 한도윤은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왜 지금 주례를 부탁한 거예요? 신부님이 연락을 하셨어요. 서연이 결혼 소식을 어떻게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신부님은 마지막으로 딸에게 축복을 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당신에게도 진실을 밝히고 싶다고. 한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신부는 빼앗으러 온 게 아니었어요. 용서를 구하러 온 거였습니다. 그리고 한도윤에게 선택권을 주려고 온 거예요. 다음 날 한도윤은 다시 성당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혼자 갔어요. 신부가 제단 앞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한도윤이 다가가자 신부가 돌아봤어요. 오셨습니까?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두 사람은 의자에 마주 앉았어요. 한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신부님은 왜 주례를 서겠다고 하신 겁니까?
신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빼앗으러 온 게 아닙니다. 딸에게 마지막으로 진실한 축복을 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한 선생님께도 용서를 구하고 싶었습니다. 용서요? 네. 저 때문에 한 선생님의 삶이 흔들렸으니까요. 한도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내 삶을 흔든 건 나 자신입니다. 나는 아내를 사랑한다고 믿었지만 사랑하는 법을 몰랐어요. 그냥 가정을 유지하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신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피가 전부는 아닙니다. 서연이를 키운 건 한 선생님이에요. 한도윤은 그 말을 곱씹었어요. 피가 전부가 아니라면 내가 한 일도 지워지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동시에 진실을 덮는다고 사랑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한도윤은 결심했어요. 결혼식은 지키겠다. 딸의 가장 행복한 날을 망치지 않겠다. 하지만 거짓으로 지키지는 않겠다. 딸을 아이로 대하지 않고 어른으로 존중하겠다. 진실을 감당할 수 있는 어른으로. 신부님, 네, 주례 부탁드립니다. 대신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신부가 한도윤을 바라봤습니다. 한도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주례사에서 진실을 말해주세요. 완곡하게라도 우리 가족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신부의 눈이 흔들렸어요. 한 선생님 괜찮으시겠습니까? 괜찮지 않아도 해야 할 일이에요. 한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성당을 나서는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진실과 마주하기로 결심했으니까요. 결혼식 당일 아침 한도윤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흰색 셔츠, 은색 넥타이, 혼주 옷차림이었어요. 거울 속 자신을 보며 한도윤은 생각했습니다. 오늘 모든 게 끝나는구나. 아니, 새로 시작되는구나. 예식장에는 이미 하객들이 가득 모여 있었어요. 100여 명쯤 됐을까요? 신랑 측 하객, 신부 측 하객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한도윤과 이명숙은 혼주석에 앉았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지만 서로를 보지 않았습니다. 이명숙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한도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랑 신부가 입장했습니다. 딸 서연이가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버질로드를 걸어오고 있었어요. 예비 사위가 서연이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행복해 보였어요. 한도윤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저 아이를 지켜줄 수 있을까? 오늘 이 자리에서. 신랑 신부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순서를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주례 말씀 순서입니다. 김유한 신부님께서 주례를 맡아주셨습니다. 김유한 신부가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갔어요. 회색 머리, 검은색 신부복, 온화한 얼굴. 하지만 한도윤은 신부의 눈빛을 봤습니다. 그 눈빛은 떨리고 있었어요. 신부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신부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입을 열려는 순간 한도윤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하객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도윤은 단상으로 걸어갔어요. 신부가 놀란 눈으로 한도윤을 쳐다봤습니다. 사회자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한도윤이 마이크를 건네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례 말씀 전에 제가 먼저 한 말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이명숙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신부는 눈을 감았습니다. 서연이가 한도윤을 쳐다봤어요. 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한도윤이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주례를 서주시는 김유한 신부님은 우리 가족에게 특별한 분입니다. 신부님은 33년 전
제 아내가 가장 힘들 때 곁에 계셨던 분이에요.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조금 잦아들었습니다. 한도윤은 계속 말했어요. 우리 가족은 오래 숨겨온 진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의 주인공은 서연이와 사위입니다. 그 진실이 무엇이든 오늘만큼은 이 두 사람의 행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도윤은 단상에 선 딸 서연이를 돌아봤어요. 서연이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한도윤이 조용히 물었어요. 서연아, 너 알고 있었니? 그 질문에 예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서연이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네, 알고 있었어요. 한도윤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알고 있었다고? 언제부터? 서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작년에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결혼 전에 알아야 한다고. 나한테는 선택권이 있어야 한다고. 서연이는 한도윤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빠는 늘 완벽하려고 했어요.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가 되려고 노력하셨죠. 엄마는 늘 조용히 견뎠어요. 말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고, 그냥 참으셨어요. 서연이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어요. 그 사이에서 저는 배웠어요. 가족이 뭔지. 가족은 피로 이어진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남아준 사람들이에요. 하객들 사이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는 한도윤에게 걸어갔어요. 한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저를 키워준 건 아빠예요. 제 자전거 바퀴를 잡아주신 분도, 대학 합격했을 때 함께 울어주신 분도, 오늘 이 자리까지 저를 데려온 분도 아빠예요. 한도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68평생 남 앞에서 처음으로 우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연이가 한도윤을 꽉 안았어요. 한도윤도 딸을 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서연아. 아빠가 부족했다. 아니에요. 아빠는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하객들은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명숙도 혼주석에서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었어요. 한도윤은 천천히 딸을 놓아줬습니다. 서연이를 단상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기묘한 신부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신부도 고개를 숙여 답했어요. 신부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오늘 저는 한 가족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신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힘이 있었어요. 가족은 서로의 죄를 공개하는 곳이 아닙니다. 서로의 삶을 책임지는 곳이에요. 완벽한 가족은 없습니다. 상처 없는 가족도 없어요. 하지만 그 상처를 함께 견디고 서로를 용서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가족입니다. 신부는 서연이와 예비 사위를 바라봤어요. 오늘 이 두 사람이 새로운 가족을 시작합니다. 이 두 사람도 언젠가 상처받을 거예요. 오해할 거고, 실망할 거고, 후회할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때 서로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남아주는 거예요. 신부가 한도윤을 쳐다봤습니다. 한도윤 선생님은 32년 동안 딸 곁에 남아주셨습니다. 그게 진짜 아버지예요. 신부가 이명숙을 쳐다봤습니다. 이명숙 씨는 평생 침묵으로 가족을 지켰습니다. 그게 진짜 어머니예요. 신부는 마지막으로 서연이를 봤어요. 서연아, 너는 이 모든 걸 이해하고 용서했어. 그게 진짜 어른이야. 예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소리 내지 않았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한도윤도, 이명숙도, 서연이도, 그리고 기묘한 신부도. 신부가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오늘 이 결혼식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가족 모두를 축복합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처음엔 작은 박수였지만 점점 커졌습니다. 예식장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어요. 한도윤은 혼주석에 앉아 그 박수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웠어요. 이게 용서구나. 이게 치유구나. 한도윤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결혼식이 끝났습니다. 신랑 신부는 행복하게 웃고 있었어요. 하객들도 축하 인사를 나누며 예식장을 나갔습니다. 누구도 이 가족의 진실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니, 어쩌면 모두가 이해했는지도 몰라요. 완벽한 가족은 없다는 걸, 상처 없는 사랑도 없다는 걸. 사진 촬영 시간이었습니다.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함께 서야 했어요. 한도윤은 이명숙 옆에 섰습니다. 사진사가 웃으라고 했어요. 한도윤은 웃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이명숙이 한도윤의 손을 살짝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한도윤은 그제야 진짜로 웃을 수 있었어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찰칵. 그 순간이 영원히 기록됐어요. 상처받은 가족이 아니라 치유된 가족의 모습으로. 사진 촬영이 끝나고 한도윤은 혼자 복도에 나왔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어요. 가을 하늘이 맑았습니다. 한도윤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괜찮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해줄 거야. 그렇게 한도윤은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처음으로 자기 자신에게 너그러워진 순간이었어요. 복도 끝에서 기묘한 신부가 서 있었습니다. 신부도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한도윤은 천천히 신부에게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지만 불편하지 않았어요. 한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신부님 고맙습니다. 신부가 한도윤을 쳐다봤어요. 한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깊게 정중하게 숙였어요. 그리고 미안합니다. 신부는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할 일은 없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신부님을 원망했어요. 이 모든 게 신부님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잘못은 누구 한 사람의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모두의 것이었습니다. 신부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연이를 키워주신 건 한 선생님입니다. 제가 할 수 없었던 일을 해주셨어요. 그게 진짜 아버지예요. 한도윤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신부가 한도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 행복하십시오. 신부는 그 말을 남기고 천천히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한도윤은 신부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회색 머리가 석양빛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한도윤은 속으로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녁이 되어 한도윤과 이명숙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이었어요. 딸은 신혼여행을 떠났고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각자 방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한도윤과 이명숙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어요. 이명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벌 받으려고 숨긴 게 아니었어요. 한도윤은 이명숙을 쳐다봤어요. 이명숙은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사랑을 지키고 싶어서 숨겼어요. 우리 가족을, 서연이를, 그리고 당신을 지키고 싶었어요. 그런데 사랑은 숨길수록 썩더라고요. 이명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요. 당신을 속였어요. 하지만 한 번도, 단 한 번도 당신을 미워한 적은 없어요. 한도윤은 이명숙의 손을 잡았어요. 이명숙이 깜짝 놀라 한도윤을 쳐다봤습니다. 한도윤이 조용히 말했어요. 나도 미안해요. 나도 겁이 났어요.
완벽한 가족이 깨질까봐. 그래서 당신의 마음을 묻지 않았어요. 아니, 묻는 척만 했어요. 정말 알고 싶어 하지는 않았죠. 한도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는 좋은 남편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제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이명숙도 눈물을 흘렸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손을 잡고 앉아 있었어요. 40년 가까이 함께 살았지만 처음으로 진짜 대화를 나눈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한도윤과 이명숙의 삶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서로 인사를 했어요. 잘 잤어요? 간단한 말이었지만 그 말 속에는 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산책을 나갔어요.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걸으며 오늘 하루 어땠는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서먹할 때도 있었고 말이 막힐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천천히 조금씩 서로에게 다가갔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겨울이 왔다가 봄이 왔어요. 어느 날 오후 서연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임신했어요. 한도윤의 가슴이 뛰었어요. 손자가 생긴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한도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언제쯤 태어나니? 가을쯤이요. 아빠, 엄마 바꿔드릴게요. 이명숙이 전화를 받았어요. 서연이와 한참 통화하더니 웃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도윤은 이명숙을 보며 웃었어요. 이명숙도 웃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웃는 모습이었어요. 언제가 마지막이었는지 기억도 안 날 만큼 오랜만이었습니다. 그해 가을, 손녀가 태어났습니다. 한도윤과 이명숙은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서연이가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작고 빨간 얼굴이었어요. 한도윤은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았습니다. 아기의 작은 손이 한도윤의 손가락을 잡았어요. 한도윤은 그 작은 손을 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진실을 숨기지 않는 어른이 되어야지. 완벽한 척하지 않는 할아버지가 되어야지.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을 아끼지 말아야지. 한도윤은 아기를 이명숙에게 건넸어요. 이명숙이 아기를 안았습니다. 할머니가 된 이명숙의 얼굴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어요. 한도윤은 이명숙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명숙이 한도윤을 쳐다봤어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어요. 병원 창밖으로 석양이 보였습니다. 주황빛 하늘이었어요. 한도윤은 그 하늘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구나. 상처가 있어도 괜찮구나. 중요한 건 그 상처를 함께 견디고 서로를 용서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거구나. 서연이가 옆에서 물었어요. 아빠, 손녀 이름 뭐가 좋을까요? 한도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희망이. 희망이는 어때? 희망이요? 응.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이 생긴 거니까. 서연이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명숙도 웃었습니다. 한도윤도 웃었어요. 그렇게 세 사람은 아기를 보며 웃었습니다. 오래된 상처는 아물고 있었고 새로운 사랑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도윤은 창밖 석양을 보며 마지막으로 생각했어요. 살아온 날들이 완벽하지 않았어도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는 진실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구나. 그리고 이명숙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명숙도 한도윤의 손을 꽉 잡아주었어요. 그렇게 이 가족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늦게 깨달아도 괜찮다는 것. 중요한 건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그 진실을 안고도 서로의 손을 놓지 않는 용기라는 걸. 이 가족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오래 남으셨다면 무료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삶의 끝자락에서 다시 시작되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감성 드라마 오디오북 은빛 낭독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